두 번째 코너 정치인물사전 Who are you?입니다. 자, 이 시간은요, 우리 성 기자님이 워낙 정치 분야를 오래 취재하셔서 인물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면 몰랐던 이야기, 생각할 이야기를 던져주지 않을까 해서 만들어봤습니다. 오늘 첫 번째 다룰 인물은 어느 분으로 선정하셨나요? 예, 윤석열 대통령 못지않게 어떤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 대선 후에 대장동 사건에 여러 수사에 야당 대표로는 사실은 이렇게까지 야당 대표로서는 현직 야당 대표로서는 이런 시련을 겪은 사람이 없을 거다라는 말도 나오는데 우리 성 기자님은 일단 이재명 하면은 어떤 장면, 어떤 발언이 좀 기억나십니까? 취재를 아주 깊이 한 사이는 아니고요. 이제 인터뷰 몇 번 하고 식사하고 술자리 좀 가져보고 많이 만나셨습니다. 통화 좀 해보고 그런 정도입니다. 이렇게. 네. 우리나라 정국이 좀 이상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대통령 선거가 끝났지 않습니까? 네. 끝났으면 대선에서 승자가 있으면 패자가 있고 대개 이제 패자들은 한 1, 2년 정도는 이렇게 비켜줍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어디를 승자의 시대니까 그럼 이제 축하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1, 2년 있다 이제 돌아와서 다시 내가 정치 재개를 해서 대통령 선거에 또 나서보겠다. 이렇게 하는 게 이제 그동안의 어떤 관행, 네. 정석, 이런 건데, 이분은 그냥 바로 6월 1일 그 지방선거 때 보궐선거. 그렇죠. 개항 출마해서 국회의원이 됐고요. 그건 그럴 수도 있는데, 또 8월 달에 곧바로 또 당대표 출마해서 또 대표에 당선이 됐죠. 그리고 이제 지금 1년이 지났는데요. 대선이 끝났는데 아직도 대선이 안 끝난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전국을 움직이는 두 사람이 누구죠? 윤석열, 이재명.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축구 경기로 치면 이걸 지금 연장전이라고 봐야 될지 아니면 그 게임 끝나고 이렇게 인저리 타임이라고 그런 표현이 있죠. 그렇게 하면 너무나 불쾌해하는 상황인데. 네, 아무튼 직원당이. 네, 지금 게임이 안 끝나고 있는 거예요. 네. 윤석열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제 정치가 어떻게 되는지 좀 내다볼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왜 이렇게 됐지? 저도 이게 굉장히 궁금해요. 지금 말씀 들으면은 정리가 안 돼서 이것부터 정리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악착같이 게임을 이어가고 있는 건가? 약간 이런 생각도 드는데. 본인은 그런 것보다도요. 아마 여기서 물러나면 죽는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출신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대선에서 졌는데 여기서 내가 이제 뒤로 물러서는 순간 나를 끝까지 따라와서 나를 감옥에 보낼 것이다. 이런 그런 생각도 좀 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 대선 이후의 행보가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바는 아닌데 어쨌든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좀 말도 안 되는, 여러 가지 언행을 통해서 나라를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있는데도 민주당 지지도가 별로 안 좋거든요. 그렇죠. 그건 이제 이재명 대표한테 확실히 좀 책임이 있는 거죠. 그 지지도라는 게 인기 투표는 아니니까 어쨌든 뭔가 능력을 보여줘야 되는 건데 이분이 후보로 당선될 때만 해도 그랬어요. 사실은 성남시장과 경기도라는 지자체를 그렇게 운영한 행정 경험이 굉장할 거다에 대한 기대감. 정치적 경험은 없지만 또 바로 국회의원이 됐고요. 그래서 그의 능력이 국회에서 뭔가 발휘가 될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평가가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해요. 이 행정 권력 경험밖에 없거든요. 성남시장 2번, 경기지사.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료 국회의원들 평가가 좀 야박합니다. 이게 다른 의원들하고 이렇게 정치적인 관계를 맺는 게 좀 서툰 것 같다. 이런 표현을 하고요. 이분이 역시 그 사법 리스크 부담이 있다고 합니다. 대표를 하면서 민주당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이렇게 고민하는 시간보다 그러면서 이 검찰에 언제 나가야 되지? 근데 다음에 나가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되지? 이제 이런 데 시간을 좀 많이 뺏기다 보니까 좀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측면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능력이 좀 다른 성격의 자질이지만 그나마 있던 것도 제대로 발휘되지 못했던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환경에 영향을 받았다. 그런 거죠. 좀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이른바 친명들은 이제 그런 변명을 많이 하는 거고요. 비이재명 이쪽에서는 아니 그런 줄 모르고 대표를 했냐. 대표를 안 했어야 된다. 지금이라도 빨리 물러나라.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떤 스타일이십니까? 그런 얘기를 듣고 뭔가 고쳐야 되나? 이렇게 자문을 구하는 성격인가요? 아니면 그냥 나도 간다. 앞으로 고고고.
내부 평가는 스타일이 후자, 고고고. 고고고. 이분이 예. 제가 우리 메디치 미디어 출판사니까 네, 네. 제가 이 어떤 사람을 잘 알려면 그 사람하고 만나서 뭐 대화를 오래 해보면 알 수 있겠죠. 그런 방법도 있지만 저는 그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그 사람이 쓴 솔직한 자서전을 읽어보는 게 훨씬 더 많이 알 수 있습니다. 2022년 작년에만 대선에 나온 게 아니고요. 2017년에 대선에 나와가지고 그때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또 한 분이 있었는데 최성 이렇게 네 분이 경선을 했거든요. 그때 이제 경선에서 3등을 했어요. 그래서 2017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출마하기 위해서 급히 책을 하나 쓴 게 있습니다. 그 책 제목이 이재명은 합니다. 이런 책이에요. 굉장히 급조된 책인데 이 급조한 만큼 사실은 솔직하게 썼습니다. 굉장히 어떤 대목들이 그러니까 이 책을 보면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런 사람이구나 이걸 꽤 많이 알 수 있어요. 뭐 이 책을 다 제가 읽어드릴 생각은 전혀 없고요. 지금 좀 전에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그 대목과 관련해서 굉장히 인상적인 대목으로 책 앞부분이 시작을 합니다. 첫 줄이 나는 겁이 없다. 이게 첫 줄이에요. 살아가면서 어지간한 일에는 눈도 깜빡하지 않는다. 내가 날 때부터 강심장이어서 그런 게 아니고 바닥에서부터 기어 올라왔기 때문이다. 이제 이 얘기를 하면서 자기 전현공 때 얘기, 초등학교 안동에서 나와서 이제 중고등학교 안 다녔죠. 검정고시하고 중앙대 들어갔는데 그 성남에서 공장 다니면서 그 두들겨 맞던 얘기, 너무 인생이 힘들어서 자살하려고 수면제 먹고 연탄은 볼 피워놓고 죽으려고 했던 뭐 이런 얘기, 이런 것들을 써놨는데 참 저 책 보면서 이렇게 울컥하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처음에 이 책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 굉장히 아프게 살았구나. 근데 이런 상처들이 사실은 지금의 이재명 대표의 어떤 여러 가지 인격을 형성하는데도 좀 상당히 깊게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지금도 이재명이라는 정치인 안에는 뭔가 이렇게 바닥에서 기어 올라왔기 때문에 진짜 겁이 없는, 웬만해서는 무너지지 않는 이런 사람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어쨌든 그렇게 극복을 하고 성장을 하셨어요. 그래서 뭐 가정도 꾸리고 결혼도 했고 뭐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어른과 성인이 되는 과정에서 사실은 좀 다듬어질 만도 한데 또 그게 아니었나요? 아닙니다. 많이 다듬어졌죠, 물론. 그런데 이제 그 어린 시절에 그 직접 체험에 의해서 어떤 형성된 그 사람의 어떤 특징, 정체성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까지도 이제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분의 그 여러 가지 장점 중에 그렇게 이제 그 아주 어릴 때부터 고생을 해서 성취를 쭉 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그 실천력, 돌파력. 그러니까 책 제목이 이재명은 합니다. 옛날에 이제 군인들이 하면 된다. 이거하고 좀 비슷한 겁니다.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나는 뭔가를 하는 사람이다. 이런 인상을 주는 건데요. 실제로 그런 면이 있어요. 제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한테 이제 들었던 얘기인데요. 코로나 초기에 대구에서 그 신천지 교회에서 막 코로나가 막 확산이 돼서 난리가 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신천지 교회에 신도들 명단을 확보해서 어떻게 좀 해보려고. 그런데 이제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 공무원들한테 이거 신천지 명단 좀 가지고 와봐라 했더니 명단을 가지고 왔는데 서울시 공무원들이 이거 검증을 좀 해봐야 됩니다. 이렇게 하더래요. 근데 경기도에서는 그냥 바로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사가 그걸 가지고 와서 검증 그런 거 없이 바로 쳐들어갔습니다. 신천지 교회 본부로. 네. 그래서 이제 박원순 시장이 저거 봐라. 저렇게 해야 되는 건데 나도 그렇지만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 아직 멀었다. 지금 저렇게 뭔가 결단을 해서 보여주는 게 필요하고 그래야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안심할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박원순 시장이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은 굉장히 참 잘 드러내는 사건. 그런 결단력이나 추진력이 지자체 수장인 경우에는 사실은 예산과 조직이 있는 힘 있는 자리일 것 같아요. 정말 다 와서 인사하고 저 좀 하게 해주세요. 허가해주세요. 근데 반대로 국정운영에서의 정치가의 역할은 오히려 내가 당선돼 나를 뽑아준 유권자에 가서 계속 인사를 해야 되고
내 말하고 다르게 안 듣는 사람들하고 같이 하려고 뭔가를 막 토론해야 되고 그 사람을 설득시켜야 되고 그러니까 리더십이 있다 해도 앞서 말씀하신 되게 굉장히 다른 성격의 리더십인데 그게 이제 현실하고 잘 안 맞는 겁니다. 그분의 어떤 특장점하고 정치적으로 처해 있는 민주당 대표가 이제 골치 아픈 자리거든요. 의원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국민의 대표인데 좀 살살살살 달래가면서 대화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성남시장이나 경기지사 할 때 그 늘공이라고 하죠. 원래 공무원이 있던 분들은 높은 사람이 그냥 뭐 좀 심하게 표현해서 죽어라 그러면 죽는 신용이라도 하는 사람들이고요. 뭐 시장이나 지사가 인사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재명 대표 주위에 보면 이게 측근 또는 부하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좀 있는데 저 사람 이재명의 동지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좀 굉장히 특이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은 그 처음에 5명이 뭐 도원 결의를 했다고 우리 대장을 대통령 한번 만들자. 대장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장은 또 그 사람들한테 반말을 잘 안 해요. 뭐 이를테면 이광재 의원한테 광재 씨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말 그대로 그건 동지적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하고 또 다른 거죠.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는 확실히 인간관계를 어떤 위아래, 그러니까 부하, 내가 이제 지시하는 사람이고 그쪽은 지시를 받는 사람이다. 물론 이제 그렇게 하면 실천력이 있고 굉장히 추진력 있게 일은 할 수 있는데 이제 의견을 좀 이렇게 모아 나가고 할 수 있는 어떤 정치인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전형적인 정치인의 모습은 아닌 거죠. 그러면 전형적인 정치인들이 보여주는 건 술자리도 좀 많이 갖고 모두 얘기도 좀 하는 비선도 좀 있고 한데 별로 그런 거 안 하시는 분인가요? 그런 걸 하긴 했다고 그래요. 근데 뭔가 좀 어색하다고 합니다. 같이 식사도 해보고 술도 마셔본 의원들이 얘기해요. 뭔가 샤이하신 분. 예. 뭔가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고 나쁜 사람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뭔가 익숙하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얘기고요. 아니 그러면요. 당대표 때 당선됐던 그때의 지지율이 거의 80% 육박한 그건 권리당원들이 압도적으로. 그럼 또 어떤 점 때문에 그렇게 막 팬덤 같은 형태? 그건 이제 대통령 후보였기 때문에요. 민주당 지지자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그때까지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대표로 출마하는 순간 당선은 확정이었고요. 그 자체로 그렇습니다. 그냥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권리당원들 중에 이재명 대선 후보 또 이재명 대표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아마 지지를 했을 겁니다. 0.73%포인트 차이로 아슬아슬하게 졌고 그것도 민주당 지지자들이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윤석열 같은 사람한테 졌으니 우리는 이재명을 사수해야 된다. 이런 이제 지지층의 열정 이게 모여서 77%라는 지지율로 나타났던 거죠. 정치인들이 국회 단식하고 했던 게 대한민국에 큰 사건 사고가 있었을 때 그것을 해결하라는 주문이 아니라 지금 이런 당의 문제로 나에 대한 사법에 대한 문제로 뭔가를 돌파한다는 느낌이 드니까 이런 거는 또 어떤 성격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본인은 자기 문제 때문에 단식하는 거 아니라고 그래요. 윤석열 대통령이 의원 연찬회에서 막 이념 발언을 하고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하는 거에 대해서 찬성하다시피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이 방향을 바로잡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힘이 없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내가 단식이라도 한다. 이제 명분은 그렇게 내세웠는 거죠. 솔직하게 말씀하셨네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할 수 있는 게 왜 없겠습니까? 국회에서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 대표고요. 저는 좀 단식을 하는 게 여러 가지 효과적인 면도 있겠습니다만 글쎄 정기국회 시작을 앞두고 그렇게 단식을 하는 게 야당 대표가 잘 하는 것일까라는 의구심이 좀 있어요. 물론 이제 장외투쟁을 하는 건 아니니까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야당의 가치는 역시 야당 국회의원들이 의정을 통해서 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고 법안과 예산 심의를 통해서 국정에 참여하고 이런 것인데 이런 거하고 좀 약간 동떨어지는 느낌이 있고요. 또 본부장님 말씀하셨듯이 이거 검찰 수사 앞두고 단식하는 것 아니야? 이런 의심스러운 눈길을 일반 국민한테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할지 또 단식이 시작하는 거는 쉬워요.
그만두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만두는 것도 명분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언제 어느 순간 이게 어떤 명분을 가지고 그만둬야 될지 목표로 제시한 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줄 수 없는, 사실상 들어주기 어려운 것들이거든요. 자, 그러면 마지막 순간에 이제 병원으로 실려가는 수밖에 없는데 그런 비극적인 장면을 꼭 우리 국민이 봐야 되는 건지, 그건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나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이나 좀 보고 싶지 않은 장면 아닌가, 이런 걱정 같은 게 좀 있습니다. 4일 출석하겠다는 뭐 비공식 이야기가 나와서요. 얘기 좀 복잡하게 됐는데요. 네. 4일날 오후에 무슨 국제적으로 화상회의 일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검찰이 오라고 하니 4일날 내가 오전에만 갔다가 오후에는 다시 돌아오고 9월 10일, 11일에 다시 또 나가서 진술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수원지검에서 그런 게 어딨냐. 그냥 4일날 와서 그냥 다 해라. 끝까지 조사 받기를 이렇게 얘기를 희망하겠지요. 했는데 이러면 이제 이재명 대표가 안 나가죠, 4일날. 왜 나가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다시 이제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이 문제는 이재명 대표가 단순한 피의자는 아니죠. 대선 주자고요. 제1야당의 대표예요. 이분을 그냥 일반 피의자 잡범처럼 취급한다라고 억울해할 수 있어요. 이거는 특혜를 요구하는 게 아니고 예우가 좀 필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검찰에서도 좀 한 발 물러서서 변호인하고 잘 협의해서 날짜를 잘 정해서 이렇게 소환하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메시지를 또 던진 거나 마찬가지인데, 혹시 그 정치인 아니면 인간 이재명을 이해할 때 우리가 조금 알면 좋을 현장의 에피소드 같은 게 회자가 되고 있는 게 있을까요? 있죠. 있는데 그건 뭐 별로 아름다운 장면이 아니라서 그 얘기를 전해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이재명 대표 좋아하세요? 개인적으로? 스타일을, 그런 스타일을? 제가 뭐라고 답을 해야 합니까?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네. 이런 게 있어요. 자, 2022년에 민주당 후보가 왜 이낙연, 정세균이 아니고 이재명이 됐을까? 궁금해서 저도 이제 민주당 안에 정치 오래 한 의원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답을 하더군요. 이낙연, 정세균 이런 분들은 일단 그 어떤 정책 노선에 있어서 이재명 후보보다는 좀 덜 진보적이었다. 민주당의 대선 주자는 가장 진보적인 노선이었던 사람들이 됐다는 거예요. 2012년에 문재인 대 손학규 했을 때 문재인이 후보가 됐고요. 2017년 문재인 대 안희정 했을 때도 문재인이 좀 더 진보적이었고, 그 전에 2007년에 그 대선 뻔히 지는 건데도 정동영 대 손학규 했을 때도 정동영이 됐다는 겁니다. 뭐 그 훨씬 전에 뭐 김대중, 노무현 이건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노선 때문에 어떤 진보적인 정책 노선 때문에 이재명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하나 해주고요.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 이 대선이 이제 갈수록 정치 연극화가 심해지다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전형적인 뭐 큰 그릇, 큰 바위 얼굴 정치인이 필요한 게 아니고 저쪽을 확실하게 때려잡을 수 있는 좀 악당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서로 지금 그런 거예요, 서로.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그 헐리우드 영화에 보면 그런 설정이 참 많이 나오죠. 어떤 절대악을 때려잡기 위해서 감옥에 있는 죄수들 중에 싸움 잘하는 사람들을 불러내서 그 악마하고 싸우게 하는, 우리나라 영화에도 그런 설정이 많이 나오는데, 지난 대선에 좀 그런 측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보수 쪽에서는 문재인 정부, 민주당 정부를 확실히 끝장낼 수 있는 가장 센 사람 없어? 이걸 찾아 나서다가 보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 한 사람, 그래, 칼잡이면 돼.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발탁한 측면이 있고요. 민주당에서도 윤석열 또 보수 기득권 세력하고 가장 치열하게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경쟁력을 누가 갖췄을까? 네. 뭐 형수한테 욕 좀 하면 어때? 그냥 센 사람이 일단 필요해. 그래서 오히려 그런 이재명 대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악당 기질이 지지자들한테는 좀 약간 좋은 평가를 받은 측면이 있고요. 그게 참 불행한 거죠. 지난 대선은 어떻게 보면 양쪽 어떤 빌런들의 대결 아니었나. 그 중에 한 빌런은 승리했고, 한 빌런은 패배해서 지금 잘못하면 이제 감옥
가야 되는 운명, 슬픈 운명에 처해 있는 거죠. 아무튼 이게 정치가 지금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 건 아닙니다. 좀 안타까운 대목입니다. 저는 그냥 아까 그 책 얘기도 잠깐 하셨는데 어떤 상황에서 저 정도로 극복해서 이렇게까지 올 수 있는 사람이 갖고 있는 힘이요. 그러니까 힘이 권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자신의 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일단 욕설 때문에 기가 막혀지는 분은 이 표현이 이상하겠지만 저는 존경해요. 다른 의미로 그 점은 우리가 어떤 한 인간을 존경해야 되는 대목은 아닐까. 굉장히 다른 모습으로 나쁘게 살 수도 있었는데 어쨌든 이 자리까지 왔으니 어쨌든 그랬는데 참 어쨌든 저돌적이고 뭐 지금 뭐 빌런 표현까지 하셨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주변을 같이 다 사귀고 정리해내기 어려운 힘도 좀 가지신 것 같고요. 혹시 이재명 당대표를 역사상 인물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으세요? 글쎄요. 정치인들은 역사상 누구하고 비교하는 거를 저는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새로운 인물이고요. 과거에 어떤 중요한 인물들의 어떤 그 유전자 조합 같은 게 새로운 정치인이기 때문에 네. 그냥 이재명은 이재명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더 편하고요. 이 얘기는 좀 꼭 해드리고 싶어요. 이재명 대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분이 왜 그 검정고시를 했냐면은요. 다 아는 얘기일 수 있겠습니다만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공장에 다니는데 많이 맞았대요. 네. 하도 많이 맞아서 이제 그 때리는 사람이 이제 대리가 있었는데 그분 별명이 개구리 눈이었다고 합니다. 눈이 좀 툭 튀어나왔나 봐요. 근데 그분이 고등학교를 나왔대요. 그래서 고등학교 정도의 고학력이면은 간부를 하고 뭐 남을 때려도 되나 보다. 나도 좀 안 맞고 때리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해서 공부를 시작했다는 거고요. 마음이 아프죠. 근데 아버지하고의 얘기 이건 사실 너무 좀 서글퍼서 전달하기도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일찍 돌아가신 아버지가 있습니다. 공장 다니면서 공부할 때 착실히 일이나 하지 쓸데없이 공부를 왜 하냐 이렇게 이제 구박을 했고요. 고등학교 검정고시 합격증을 이제 아버지한테 복수심 같은 게 있으니까 합격증을 제일 먼저 아버지한테 가서 보여줬답니다. 근데 아버지가 아무 말도 않고 그냥 가만히 있었대요. 이제 이재명 대표 화가 나니까 그냥 밖으로 나가서 이제 막 이제 씩씩거리면서 이제 다시 집에 들어왔는데 그 검정고시 합격증을 아버지가 찢어서 방바닥에 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재명 학생이 소년공이죠. 소년공이 그냥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막 절망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에 대한 증오 같은 걸 더 가슴에 쌓고 이렇게 살다가 중앙대 졸업하고 사법시험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그때 집에서 누워 계셨는데 말도 못하고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귀에다 대고 저 사법시험 합격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무 말도 못하고 이 눈물을 한 방울 이렇게 흘리셨던 모양이에요, 아버지가. 근데 아버지가 그 이후에 깨어나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결국 아버지하고 자기는 화해했다고 생각을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어릴 때부터 쌓인 아버지에 대한 어떤 증오 이런 것들이 나를 어쩌면 담금질을 해 주었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좀 강철 같은 인간이 된 측면이 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이제 제가 이제 이재명 대표보다도 약간 연배가 위인데요. 우리 세대에도 이런 경험한 사람 거의 없습니다. 진짜 밑바닥에서 엄청난 고생을 해서 그걸 극복을 하고요. 검정고시하고 대학 들어가서 사법시험 합격해서 판사 될 수 있었는데 안 가고 서울의 어려운 지역에 가서 변호사 하고 시민운동 해서 그걸 기반으로 평가받아서 시장이 되고 지사가 되고 대선 후보가 되고 대표가 된 엄청난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모르겠어요. 앞으로 운명이 어떻게 될지. 그런데 민주당 전체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혹시 뭐 대표직을 그만두더라도 민주당으로서 굉장히 소중한 자산으로 활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어떤 한 사람을 이렇게 어떤 사람이다라고 사실 규정하는 거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렇습니다. 사실 위험한 일이기도 하고. 근데 다만 이제 이 사람이 이 행동을 하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어떤 그 기저에 무엇이 있었을까라는 것들은 어떤 사람을 이해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 어쨌든 정치를 국민을 위해서 대표해서 하는 거니까 정치 인물에서 그분을 이해하기 위한 어떤 재료들에 대한 것들 저희가 좀 알고 가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쓸데없는 분노나 아니면 또 쓸데없는 존경 같은 것도 조금 이렇게 조절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사실 뭐 오늘 성 기자님한테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도 몰랐던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이야기가 좀 계속 들어왔습니다. 자, 어쨌든 어려움에 처했다면 처할 수 있는 우리 이재명 당대표, 단식에서 건강한 해치시길 바라고요. 오늘 후아유 첫 방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재미있었고 좀 더 이해가 좀 깊어졌습니다. 네, 너무 감사하고요. 후아유는 한 시즌 정도 일단 격주로 운영해 볼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이 여기서 다뤘으면 하는 정치 인물 있다면 그 이유와 댓글 달아주세요. 그러면 채택되신 분들께는 저희 메디치 미디어에서 신간 최근에 나온 건데 지금 우리 경제 사회 이해하기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예, 수축사회 2.0 닫힌 세계와 생존 게임 책 보내드리겠습니다. 성한용 기자님 오늘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첫 방인데 어떠셨습니까? 예, 뭐 저야 뭐 영광이죠. 이렇게 첫 방송에 불러주시니까 뭐 네. 제가 아는 것 잘 정리해서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출연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우리 성 기자님 정치 현장 지금도 취재하시는 아주 오랜 구력이 있는 분인 거 아실 거예요. 다른 의견도 좋습니다. 욕설 아니고요. 뭐 동의, 찬성 이게 아니라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적극적으로 말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신혜선의 식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한용의 정치인물사전 후아유입니다. 자, 오늘 인물은요, 땡땡땡 이분을 다뤄보려고 하는데, 이분을 정치인물사전에서 다뤄야 하는가, 저희 내부에서 사실 문제제기가 좀 나왔어요. 일단 이분이 정치인이냐라는 질문인데, 주인공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입니다. 일단 이것에 대해서 우리 성 기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분 아주 훌륭한 정치인입니다. 네. 전형적인 정치인이에요. 우리가 정치인 그러면 네. 되게 국회의원, 뭐 대통령 이런 경우에 선출직 공직자를 정치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장관, 차관은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네, 네. 그래서 정권이 바뀌면 장관들이 다 바뀌는 이유가 뭘까요? 정무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겁니다. 인사대장자.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임명을 하고 그 정치적 책임을 같이 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 법무부 장관은 뭐 관할이 이제 검찰, 뭐 법원 이쪽이다 보니까 정치인이 아닌 사람들이 그동안 장관을 많이 하긴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한동훈 장관 정치인이에요. 또 문재인 정부 마지막에 뭐 추미애 장관, 박범계 장관 이런 분들, 물론 이제 조국 네, 네. 장관도 정치인이었죠. 네. 그래서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여기서 후아유로 다루기에 매우 적합한 네. 그런 인물이라고 보셔야 되고요. 네. 또 여론조사를 보면 다음 대통령 누가 하면 좋을까요? 이런 여론조사하면 한동훈 장관 굉장히 높게 나와요. 맞아요. 정치인이죠. 네, 정치인이죠. 어떻게 한동훈 장관을 빼고 정치인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뭐 인물 검색 사이트 이런 데 보면은 차기 대권 주자라고 아예 그냥 딱 표제가 있어서 이분에 대한 이 탐색이 많이 돼 있습니다. 자, 일단 이분은 어떤 분이신지 출생이랑 좀 보죠. 제가 그전에 사회부에서 법적 출입을 했었습니다만 이제 연배 차이가 좀 많이 나서 제가 직접 아는 검사는 아닙니다. 네. 그런데 저희 그 한겨레 신문 사회부에서 법적 출입하던 기자들은 꽤 많이 알더라고요. 이 한동훈 검사는 이 기자들을 꽤 공정하게 대하는 검사. 예, 뭐 예. 특별히 뭐 어떤 신문사하고 친하다거나 특별히 어떤 방송 기자들을 멀리한다거나 이런 것이 없는. 특정한 빨대 역할을 안 한다는 얘기네요. 뭐 그렇습니다. 예. 기자들한테 이제 공정하게 대해줬기 때문에 굉장히 기자들의 평가는 좋은 편입니다. 또 그 이전에 검사로서 굉장히 좀 유능한 사람이에요. 이른바, 예, 우리나라 3대 기업 총수를 다 구속시킨 전력이 맞아요.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또 정몽구 현대차 회장, 또 SK 최태원 회장 이런 분들.
물론 그 대기업에서는 뭐 이를 갈겠지만 어쨌든 이 검사의 역할이 특히 한동훈 장관처럼 대기업 경제 관련 범죄 비리 이쪽에 대해서 굉장히 좀 특장성을 가지고 있는 검사이기 때문에 또 이 정의감이 굉장히 강하고요. 또 집념이 굉장히 강하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전형적인 어떤 검사 이미지에 굉장히 잘 들어맞는 그런 사람이라고 보면 되고요. 이 전형적인 검사가 이제 법무부 장관이라는 정부직 공무원이 된 겁니다. 정치인이 된 거죠. 네, 네. 근데 이게 이제 아직도 이 전환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분이 아직도 이 국회에 와서 설명할 때 보면 네. 이분이 아직도 검사인가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런데 본인도 이제 자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장관 지명 후보자로 지명이 되고 검찰을 떠나면서 동료 검사들한테 쓴 글이 있는데 거기 보면 어차피 저는 문재인 정부 마지막에 그 정권하고 너무 각을 세우고 충돌을 하면서 내가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를 다시 하기는 어렵겠구나라고 생각은 했었다. 이런 얘기를 글로 남겼습니다. 그래서 또 본인이 예측한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검사 그만하고 이제 장관을 해라. 보통 검사가 칼을 가지고 있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요. 한동훈 검사의 손에서 칼을 빼앗고 펜을 네. 쥐어주었다. 이제 이런 표현들을 하죠. 근데 본인이 참 재밌는 게요. 이 한동훈 장관 본인은 자기 자신을 정치인이라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여전히 검사라고 생각할까요? 본인은 어쨌든 행보만 보면 정신 같아요. 그렇습니다. 비교적 네. 꽤 빨리 적응을 하고 예, 있어요. 예. 이 국회의원 중에 이게 좀 특정하기가 곤란해서 제가 이름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한동훈 장관하고 친구가 있어요. A씨라고 하시죠. 예, 그 A 국회의원이 한동훈 장관하고 이제 식사를 하면서 당신 이제 정치인이 말이야 이제 이렇게 얘기했더니 한동훈 장관이 내가 왜 정치인이냐 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그 국회의원이 그 인터넷에서 당신 이름을 넣고 검색을 해보냐 안 해보냐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그랬더니 한동훈 장관이 그냥 웃기만 하더래요. 네, 알고 있다는 얘기죠. 이제 그 해본다는 얘기고요. 예, 인터넷에서 자기 이름 넣고 검색하는 사람은 정치인 맞습니다. 네. 정치인 그 구분법이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한동훈 장관은 이제 본인을 정치인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 이제 확실한 증거가 있는 거고요. 지금도 당장 내년 총선 출마 여부가 좀 관심사예요. 맞아요. 지금은 저는 안 할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장관 중에 가장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신뢰하는 장관이기 때문에 그걸 빼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건 사람의 운명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동훈 장관 내년 총선 출마 여부를 가지고 정치부 기자들이 지금 내기를 걸고 있죠. 어디가 우위를 정하나요? 반반쯤 되는 것 같습니다. 기자님은 혹시 어디 가셨습니까? 저는 아직 안 걸었어요. 안 걸었으니까 저희도 한번 내보기를 해볼까요? 대통령 이름 나왔는데 뭐 두 분 검사 시절 같은 팀에서 이렇게 위아래 관계였던 것도 같은데 진짜 친하겠죠? 신뢰가 엄청 높은 걸로. 예, 그렇습니다. 이게 원래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냥 네, 검사였죠. 굉장히 뛰어난 검사. 이게 어느 정도 뛰어난지를 압축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이 얘기 하려면 사실 한 2시간 해도 모자랄 정도로 검찰 내에서 한동훈 검사의 활약상은 대단합니다. 1973년생이고요. 네. 올해 50세네요. 그렇죠. 50이죠. 서울대 법학과 나왔고요. 서울에서 태어났는데 충청도에 가서 좀 청주에 이사 가서 살다가 다시 올라왔다고 해요. 그런 거군요. 예, 충청도 사람 아니고 서울 사람입니다. 서울생 맞네요. 이 전형적인 뭐라고 하죠? 그 엄마 친구 아들? 엄친아. 깍쟁이. 그러니까 공부도 잘하고 잘생겼고 성격 좋고 학벌 좋고 뭐 등등등등. 아주 이제 그런 캐릭터죠. 서울의 신동초등학교 나왔고요. 경원중학교, 현대고등학교라고 강남에 굉장히 유명한 학교를 나왔죠. 네, 그리고 서울대 법과대 나왔고
이 검사가 돼서 그 가족들이 굉장히 좋아했다고 해요. 이 성격에도 딱 맞는 것 같다. 본인도 검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대단한 자부심을 가졌고요. 주로 이제 특수 관련 수사를 했는데 예. 그동안에 그 뭐 이인규 검사 뭐 이른바 검찰 내 특수통들하고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윤석열 검사가 좀 더 선배죠. 그분하고 이제 결합해서 이제 일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예. 사실은 윤석열 선배뿐만 아니고 다른 선배들이 다 한동훈 검사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뭐 수사하다가 잘 안 되면 이게 한동훈이 있었으면 이거 돌파해낼 수 있을 텐데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고요. 워낙 어떤 수사 기법도 자기가 새로 예. 개발을 해서 수사도 하고 아주 그 탁월한 사람이고요. 검사들 인사할 때 법칙이 있습니다. 네. 서울에만 너무 오래 근무를 하게 하면 다른 검사들이 지방에만 있어야 되니까 서울에서 잘 나가던 검사를 꼭 지방으로 보냅니다. 예. 또 근무를 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한동훈 검사는 거기서 예외적인 인물이에요. 항상 그래요? 수도권, 검찰, 법무부 뭐 이런 쪽 대검, 서울중앙지검, 청와대 행정관 뭐 이런 식으로만 돌았는데 이게 놀라운 게 검사들 서울의 검사들, 동료 검사들도 아무도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다고 해요. 보통 이러면 안에 적도 좀 있고 많죠. 시기와 질투. 질투들도 하는데 아니 한동훈은 그래도 된다라고 인정을 해줄 정도로 아주 검사로서 탁월한 어떤 수사 결과로서 증명을 해낸 아주 독특한. 저도 이제 검찰 출입하면서 검사들을 굉장히 여러 번 봤는데 아주 그 상위 1% 중에서도 또 상위 1% 정도에 해당하는 수사 능력으로만 보면 아니 근데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력 거죠. 좋고 능력이 좋아도 우리가 말하는 좀 비과학적인 용어인가요? 품성 면에서 왜 받은 거 없이 미운 사람 있는데 이 사람은 어쨌든 좋은 이런 실력을 발휘하면서 수사도 좀 강하게 하고 그랬으면 이게 그냥 평상시 수준으로 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일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적이 많죠. 특히 재계. 예. 재계에는 아주 한동훈 그러면 뭐 저승사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어떤 그 카르마라고 하죠. 업보를 좀 쌓은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뭐 국회의원들하고 막 말싸움하고 이런 걸 보면 이분이 이제 옛날에 쌓았던 그 업보를 조금 치르는구나 이런 생각도 좀 하고요. 옛날 검사할 때만큼 그렇게 주위에서 막 칭찬 받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미 정치인이기 때문에 정치적 평가가 중요한데요.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물어봐도 그렇게 썩 평가가 좋은 편은 아닙니다. 본래 이제 국민의힘이 보수 정당이잖아요. 그래서 이 보수 쪽에는 품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런데 똑똑하긴 한데 점점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말은 참 잘하네 이렇게 표현하면 그게 칭찬일까요? 비판일까요? 참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똑똑하고 뛰어난데 인품이나 뭐 덕성, 품성 이런 데서는 별로 좋은 점수를 못 받고 있는 그런 정치인이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영민하시니 이분이 말과 행동이 다 준비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는 의견이 좀 나오고, 그래서 첫 번째 왜 그 법무부 장관된 직후였잖아요. 빨간 책 사건. 누가 봐도 이렇게 지방으로 열어왔어요. 닭살 돋는 느낌적. 그걸 이제 나쁘게 보는 사람들은 그걸 이제 뭐 관종기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저는 뭐 약간 그 연예인 기질이 있다 연예인 이렇게 기질.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또 실제로 이분이 평소 주변에 얘기한 것 중에 이 검찰 수사는 실제로 어떤가 내용보다 이게 일반 국민한테 어떻게 보일까 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고요. 그래요. 검찰 수사가 일단 그 자체로 공정해야 하기도 하지만 일반 국민이 볼 때도 공정하게 보여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정치인으로서도 처신을 할 때 내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한테 어떻게 비칠까도 굉장히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이분 안경하고 옷, 머리 맞아요. 보면 굉장히 신경
쓰고 있다는 거를 알 수 있으시잖아요. 그 책 사건도 네. 그게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인가요? 맞아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그런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내가 그냥 단순한 검사가 아니고 역사와 세계사에도 꽤 어떤 공부를 하는 사람이다. 뭐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한 측면. 그래서 꼭 그렇게 나쁘게만 볼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그런데 사실은 입법사법행정부에서 각자 자기 일을 하는 그 분들은 최소한의 서로가 지켜야 되는 좀 예의는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꼭 이렇게 나이를 따지는 게 아니라. 근데 가장 최근의 발언이 제가 또 눈에 들어온 거는 그 이재명 당대표 단식 관련해서 자범 표현에 대한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뭐 어떻게 봐야 되는 거야? 도대체 거침없이 봐야 되는 거야? 아니면 진짜 다 깔아놓고 보는 거야?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말이 너무 많은 건 사실입니다. 네.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실수를 하는 거고요. 또 이재명 대표를 왜 자범이라고 했냐 이렇게 공격을 하니까 아니 제가 자범이라고 한 게 아니고 이제 이런 식으로 방어를 했어요. 이게 이제 좀 상대적이긴 합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 그 한동훈 장관이 미우니까 좀 거칠게 몰아붙이다가 이분이 이 방어에 아주 능해요. 이른바 그 복싱에서 그 크로스 카운터 펀치라는 그런 용어가 있는데요. 워낙 이제 그 똑똑하고 순발력이 좋다 보니까 민주당 의원들하고 말싸움에서 밀리지를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김의겸 의원이 이제 주로 많이 당했는데 원래 그 한동훈 장관 검사 때 별명이 조선 제1의 검객. 예. 이 검사들을 칼잡이로 많이 비유를 하니까 그렇죠. 조선 최고의 검객이다 이런 별명이 있었는데 이거 알고 봤더니 조선 제1의 혀. 이랬지. 김의겸 의원이 말싸움에서 좀 밀린 다음에 좀 미웠든지 이런 평가를 한 적이 있는데 실제로 말은 굉장히 잘 하는데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좀 얄밉다 이런 평가를 받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의식적으로 본인이 좀 이렇게 나는 다른 장관들하고는 다르다. 뭐 이런 걸 좀 보여주기 위한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장관이나 국회의원들이 기자들이 이렇게 그 마이크를 들이대면 되게 그냥 몇 마디 하다가 아예 뭐 거기까지 그렇죠. 하시죠라고 약간 이제 도망을 갑니다. 아니 돋보이면 안 돼요. 예, 말을 하게 되면 말로 빚을 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말을 삼가하는데 한동훈 장관은 이제 그 모습이 싫었다고 해요. 다른 정치인이나 장관들이. 그래서 기자들이 물어보면 끝까지 다 대답을 하고요. 뭐 더 없습니까? 됐죠? 충분하죠? 이렇게 하고 이제 들어가는. 처음부터 이제 그 기조는 지금까지 유지를 하고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저건 좀 지나친데 또 말이라는 게 텔레비전의 이 표정까지도 비치거든요. 말은 맞는데 저 말을 왜 저렇게 좀 얄밉게 할까? 꼬아서. 예, 사람들한테 이제 그런 좋지 않은 인상을 좀 남기는.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있죠.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이 뭐라고 그래도 좀 코멘트를 할 만도 한데. 아니,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아주 장관 중에 직접 전화해서 아주 수시로 통화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딱 처음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근데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그 이태원 참사 때문에 이제 탄핵 소추를 당했었고요. 지금은 이제 한동훈 장관 원톱 체제죠. 그러니까 장관들 중에 유일하게 지금도 윤석열 대통령이 신뢰하고 수시로 통화하고 아주 전폭적으로 지지해주는 이런 장관입니다.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한 장관 건 너무 심한 것 같아. 말 좀 줄이지. 이렇게 하면 당장 말을 줄였을 거예요. 네. 근데 그렇지 않죠.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총리나 장관들은 말 싸움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저는 그 얘기를 대통령이 하는 순간 한동훈 장관처럼 하라는 주문을 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제 해석이 맞을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장관에 대한 신뢰와 전폭적인 지지, 이건 뭐 거의 최고 수준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국힘 쪽 평가는 어때요? 민주당 의원이야 원래 그렇다고 치고. 달라요.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를테면 텔레비전 카메라 기자들이 마이크하고 카메라 들이대고 물어보면 칭찬을 하는데 예. 정치부 기자들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사석에서도 많이 만나거든요. 차담회도 하고 식사 자리에서도 물어보는데 좀 갸웃갸웃해요. 너무 똑똑하게 비친다. 어떤
아까 말씀하셨던 품성, 인품 이 측면에서 우리 당하고 좀 잘 안 어울린다. 또 너무 그 강남, 또 너무 그 잘 사는 집, 엄마 친구하고 이게 우리한테 과연 도움이 되느냐 이런 의문들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네. 정치를 오랫동안 노련한 의원들은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 부분을 한동훈 장관도 모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거리를 이제 어떻게 좁혀 나가느냐 이게 정치인 한동훈의 과제라고 봐야 되겠죠. 대한상이 초청으로 제주에서 기업인 대상품 포럼이 있었는데 저는 그때 사실은 그 한동훈 장관이 이민법을 건드렸어요. 근데 이것에 대한 이제 일부 정치평론가들이 법무부 장관이니까 자기의 소관 업무인 이민을 얘기한 거다. 이 사항으로 해석을 하는 좀 나중에 얘기가 기사에는 별로 안 나왔는데 막 그때 비유를 든 게 이승만 대통령의 농지개혁 그다음에 이후에 대통령들을 다 언급하면서 무언가 자신의 정치적관을 좀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계기로 진짜 뜻이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분석이 나온 걸로 아는데 좀 관련돼서 얘기가 좀 동계 있나요? 예, 이게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하고 어느 정도 교감하에 한 얘기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우리나라 재계에서 또 굉장히 예민하게 바라보고 있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이렇게 여론 탐색도 해가면서 뭔가 좀 얘기를 더 할 것이다. 이제 예민하다는 건 어떤 의미인 거죠? 어느 쪽으로든 이를테면 해외에서 이민자들을 받아들여서 저임금으로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면 우리나라 재계에선 좋아하겠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 하나하나가 다 굉장히 폭발력이 있는 사안입니다. 네. 또 이 법무부 장관이 굉장히 중요한 장관이에요. 최근에 묻지마 범죄, 무차별 맞아요. 살인 사건, 네. 뭐 자동차를 몰고 사람을 막 치어서 죽이고 칼을 휘둘러서 이게 막 계속되다가 딱 멈췄죠. 네. 그 즈음에 한동훈 장관이 우리나라는 사형 폐지 국가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전국 구치소에 있는 그 사형 시설을 작동 가능한지 점검하라 이런 지시를 내렸고요. 또 전국 교도소에 흩어져 있는 사형수들을 서울구치소로 다 이감을 해라 이런 지시를 내리고 이거하고 관련이 좀 있는 것 같다고 해요. 이거는 역시 같이 검사 출신이면서 이제 정치적인 감이 뛰어난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 얘기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사형 론자예요. 네. 강력범 사형시켜야 된다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높이 평가를 안 했는데 이거는 한동훈 장관이 잘했다. 역시 그 강력범들은 이런 식으로 겁을 주고 때려잡아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높이 평가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떤 그 형사 정책 측면에서도 어떤 보수 성향의 그 정치 집단이 갖는 어떤 나름대로의 가치관이에요. 사용시켜야 된다. 미국에도 이제 주마다 제도가 다르긴 합니다만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보수 성향 정치인들은 사형 집행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하나하나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정치인으로서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는. 그러니까 뭔가 아젠다를 먼저 꺼내서 가져가는 느낌들을 그렇습니다. 그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뛰어난 사람이에요. 또 그렇게 함으로써 잃는 것도 있죠. 너무 좀 말을 너무 함부로 한다, 너무 섣부르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굉장히 장관으로서는 좀 유능한 측면이 있다. 이걸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이번에 이재명 당대표 구속영장 기각된 부분에 대해서는 뭐 타격? 뭐 이런 걸 입었다고 봐야 되나요? 예, 그거는 타격이 큰 것 같아요. 워낙 국회의원 설득도 얼마나 오래 했으니까. 예, 막 소리를 지르고 싸워가면서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실패한 거고요. 저는 이제 그날 이재명 대표 영장 기각이 새벽 4시, 3시, 4시쯤 됐죠. 그리고 이제 한동훈 장관 출근길에 카메라 앞에서 인터뷰하는 거를 봤는데, 뭐 말은 뭐 별로 들을 말이 없어요. 영장 기각됐다고 이게 죄가 없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검찰은 흔들림 없이 수사할 것이다. 이런 얘기 했고,
뭐 등등 남은 수사 차질 없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말보다 표정을 가만히 봤어요. 확실히 한 코 죽었더라고요. 풀이 죽어가지고 아 그렇게 똑똑하고 당당한 사람이 역시 크게 카운터 펀치를 계속 잘 날리다가 대니 최초의 실현입니다. 뭔가 한 방 제대로 맞았구나 이런 느낌이 강하게 좀 들었어요. 실제로 그 이후에 좀 검찰이 약간 당황하는 기색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재판이 시작되면 또 검찰이 다시 공세에 나설 겁니다. 그래서 검찰과 이재명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의 싸움은 아직 뭐 중반전도 안 온 것 같아요. 앞으로도 뭐 갈 길이 멀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도대체 이 연장전 언제 끝나나요? 다음 대선 돼야 끝나나요? 일단 총선 때까지가 좀 한 매듭이 지어질 것 같고요. 네. 총선 이후에는 좀 서로 양보를 했으면 좋겠어요.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이재명 대표만 보고 정치하지 말고 또 민주당 쪽에서도 꼭 이재명 대표가 계속 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또 다른 대선 주자들도 좀 확보해야 되고 그래서 이 윤석열 대 이재명 이 구도는 좀 내년 총선 이후에는 저도 안 봤으면 제발 좋겠습니다. 네. 아까 차출 얘기 잠깐 초반에 하셨는데, 보통 대통령 후보가 되려면, 물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예외였어요. 그죠? 사법부에서 행정과 정무 경험이 전혀 없이, 입법 경험이 없이, 바로 후보가 된 케이스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법무장관도 만약에 이번에 차출되지 않아도 가능성은 있는 거예요. 근데 또 검사 후보? 약간 우리 아직 좀 미리 보는 거지만 그래서 뭘 만들까 약간 그런 궁금함이 좀 들어요. 예. 그게 이제 정치적인 경력으로 치면 윤석열 대통령보다 더 유리하다고 봐야 돼요. 법무부 장관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치인이거든요. 지금 정치 수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여기다가 만약에 내년 총선에 나와서 국회의원이 된다 그러면 또 대단한 정치 경험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정치인 특히 한동훈 장관이 정치를 한다는 거는 이제 국회의원만 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자기 대통령을 하고 싶다는 건데 그 길로 가는데 굉장히 경력 관리를 잘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그렇죠. 면이 있는데 반면에 또 검사요. 그러니까요. 여기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과거에 전두환 오태우처럼 군인 했는데 또 군인이 하긴 말도 안 되잖아 했듯이 또 검사냐 이제 이게 한동훈 장관이 만약에 대선 주자를 하고 싶다면 넘어야 될 살입니다. 이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과연 한동훈다운 어떤 정체성이 무엇이냐. 자,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 경험 전혀 없었지만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네. 또 국정원 댓글 사건 강직하게 수사하다가 지방으로 쫓겨가기도 했고요. 또 문재인 정권에서 마지막에 법무부 장관, 대통령하고도 맞서 싸우고 이런 사람. 그래서 이제 보수 성향 지지자들이 발탁을 한 거죠. 차출해서 대선 후보로 끌어올렸고 대통령까지 됐죠. 그러니까 어떤 의로운 검사, 정의로운 검사, 공정한 검사. 실제 내용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이미지를 가져간 겁니다. 네. 자, 한동훈 장관한테 어떤 이미지가 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엄마 친구 아들. 현재는 이미지가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뭔가 정치인으로서 성공을 하려면 본인의 어떤 그 정체성, 한동훈만이 가질 수 있는 이미지 형성을 더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렇게 사실 만들기가 쉽지는 않은 거고요. 또 이거는 이 세상이 좀 협조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아직 젊잖아요, 또. 대통령 되는데 나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다른 나라 선진국 총리가 30대 후반, 40대 초반에도 하기 때문에요. 아니, 오히려 유리하다는. 도전하는 기회도 많이 남아있고, 빨리 됐을 때도 사실은 나이가 굉장히 젊은 대통령에 대한 선호가 또 좀 있지 않을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딱 한 번 정도 기회가 올 겁니다. 나이가 젊든 많든. 여러 번 기회가 오는 사람은 김대중 전 대통령 정도밖에 없는 것 같고요. 모든 대선 후보들이 평생의 기회가 딱 한두 번 옵니다. 만약에 한동훈 장관한테 다음 대통령 기회가 온다 그러면 한 번 정도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이 어쩌면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일 가능성이 있는데요.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가하고 아마 연결이 될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임기 말 평가가 만약에 최악으로 무너진다 그러면 저는 제 느낌에는 한동훈 장관도 같이 묻어서 그냥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성공까지는 아니라도 뭐 그런 대로 원칙을 세우려고 노력한 대통령이었어. 라고만 평가를 받아도 그 옆에 참 한동훈이 처음에 장관하면서 이 참 고생 많이 했지. 이 정도 평가만 받아도 한동훈 장관한테 기회가 올 수 있는 거죠. 그 부분은 지금부터 하기에 따라 지금은 패키지지만 오히려 마음이 바뀌어서 나의 갈 길을 가리라 하면은 선 긋고 또 자신의 정치 색깔을 찾아갈 가능성? 이런 것도. 글쎄요.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걸 이른바 살모사 정치라고. 네. 예. 그래서 자기를 키워준 사람을 이제 자기가 죽이고 잡아먹고 칼질을 하면서 자기가 정치적으로 성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국민들이 별로 이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식의 주문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런 사람이다. 이게 인간은 원래 다면적이고 정의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성 기자님 쭉 한번 준비하시면서 평가를 종합해서 좀 정리 멘트 해주시죠. 예, 아주 뛰어난 검사에서 이제 정치에 입문을 한 초보 정치인입니다. 가능성은 굉장히 다각도로 열려 있어요. 성공한 정치인이 될 수도 있고.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에다가 어떤 남을 위한 배려심, 말을 좀 줄이는 약간의 겸손함 이런 걸 갖추면은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이제 사람이 그렇게 쉽게 변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지금처럼 막 저렇게 한마디도 안 지고 싸움을 즐기는 저런 태도를 유지한다. 그러면 정치적인 미래가 그렇게 밝지는 않을 것이다. 아무튼 본인 하기에 달렸다. 무운을 빈다. 네. 총선 차출 여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법무부 장관을 마르고 닳도록 할 수는 없을 텐데 이후에 또 어떤 카드로 대통령에 쓸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후아유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다뤄봤습니다. 너는 누구냐 궁금하신 분 있으면 댓글로 좀 달아주시고요. 예, 정치인물사전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0여 년) 정치 현장을 누비고 계신 성한용 한결의 선임기자와 함께 풀어보는 정치인물사전 후아유.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시작해주세요. 갑자기 이 눈물의 왕자로 등극한 이준석 전 국민의힘 초대 당대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성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전부터 굉장히 TV에 나와서 라디오에서 세게 발언하면서 비서실 교체할 거다. 굉장히 세게 걸었습니다. 근데 끝나고 나서 이제 또 울면서 기자회견하고 이분 좀 보면은 요새 되게 시끄럽고 난리도 아닌데 일단 요새 하는 행보부터 잠깐 좀 말씀해 주시죠. 왜 그러는 건가요? 예, 이건 선거 결과나 이런 거하고 직접 관련이 있는 건 아닙니다. 예. 좀 약간 엉뚱한 사고가 좀 났어요. 안철수 의원이 이제 유세를 하면서 이렇게 앞에 지나가던 어떤 유권자가 이제 욕설 비슷하게 했는데 그걸 이제 안철수 의원이 받아서 그대로 따라했다가 그건 팩트죠. 네. 그걸 보고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저것 때문에도 선거 더지게 생겼다 이렇게 공격을 했는데 그걸 안철수 의원이 이제 이준석 전 대표 이거 징계해야 된다 해서 이제 당내에서 막 서명을 받고 이렇게 되면서 좀 시끄러워진 겁니다. 네. 거기다가 이제 어제죠. 국민의힘의 대변인 한 사람이 김민수 대변인이라는 사람인데요. 이분이 어디 방송에 출연을 해서 이준석 전 대표가 우리 당에서 나가주면 장기적으로는 한 3, 4% 지지율이 올라갈 것 같다. 네, 이렇게 네.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듣고 그냥 있을 이준석 전 대표가 아니죠. 네. 그럼 빨리 제명해라. 지금 시간이 별로 없다. 이렇게 이제 정면으로 이제 맞받았고요. 그래서, 제명, 이런 얘기를 갖고 이제 치받고 있는데요. 좀, 글쎄요. 이게
국민의힘 지지자뿐만 아니고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도 굉장히 좀 보기가 좋지는 않습니다. 네. 좀 안철수 의원이나 이준석 전 대표는 좀 자제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입니다. 무려 이분 성장 과정부터 좀 살펴볼게요. 카이스트 다니다 그만뒀지만 하버드에 나온 게 최종 학력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거 본인은 뭐 이것에 대해서 논란이 있으니까 가짜뉴스다라고 이랬고 어떤 분입니까? 이번 성장 과정이. 예,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네. 이 85년생입니다. 85년생. 우리 나이로 38세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대통령 선거하면 출마를 못합니다. 예. 네. 40세 이상 출마할 수 있게 돼 있고요. 그래서 2027년 대통령 선거에는 출마를 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렸을 때 이제 상계동에 살았고요. 그래서 예. 이제 노원병에 지금 계속 출마하고 지금도요. 예. 있는 겁니다. 네네. 아버지가 이제 해외 근무를 할 때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이런 데 가서 좀 살았다고 하고요. 돌아와서는 서울의 목동에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과학고등학교를 나왔고요. 공부를 굉장히 잘했네요. 잘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버드 대학교에 가서 컴퓨터 과학하고 경제학 하고 학사 과정을 마쳤죠. 국비 유학생입니다. 대통령 과학장학금을 받았고요. 하버드 다닐 때 방학 때 아버지 친구인 유승민 의원실에서 인턴 일한 적이 있고요. 군대는 안 갔어요. 산업기능요원으로 대체 복무를 했습니다. 팩트인 거죠? 하버드대 나온 거. 예, 거기에 대해서 시비 거는 사람은 전혀 없어요. 아니, 근데 하버드대 안 나왔다고 지금도 이거 파헤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냥 가짜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제가 지금 가짜뉴스를 가지고 말씀드렸나요? 예, 거기 낚이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버드에 나왔고요. 네, 굉장히 공부도 네. 잘하고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잘 다루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하버드의 이른바 금수저 학생들은 이제 방학 때 여행을 다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준석 학생은 그 당시에 가난해서 이 컴퓨터 고쳐주는 뭐 아르바이트를 해서 좀 돈을 벌고 뭐 그래야만 했던. 지금은 굉장히 뭐 이른바 셀럽으로 보이지만 뭐 그렇게 어린 시절부터 뭐 금수저였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또 하버드 다니면서 공부를 굉장히 잘했고 전부 다 사실입니다. 직업이 방송인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말도 잘하고. 뭐 따로 스크립트나 자료 안 보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머릿속에 이렇게 쫙 지도가 그려져 있는 양 진짜 잘하더라고요. 예, 하다 보니까 점점 더 잘 된다고 그래요. 저도 한겨레 TV 제가 진행할 때 돌발적인 질문을 몇 개 던져봤는데 전혀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답변하는 모습이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지금은 정치인이 아니면 방송인에 더 가깝다 이렇게 본부장이 표현하시기에 더 정확한 표현인 것 같네요. 별명이 마삼중이라는 걸 얻으셨는데 이분 정치 입문 과정을 좀 들어볼까요? 예, 이분이 2011년에 예, 박근혜 그 비대위원장 때 비대위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박근혜 키즈, 뭐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그때 저희 언론이 이렇게 불렀어요. 박근혜 키즈. 그리고 이제 새누리당의 혁신위원장을 2014년에 했습니다. 또, 출마를 3번 했는데요. 2016년에 새누리당 공천을 받아서 노원병에 출마했다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한테 패배했고요. 2018년에 재보궐선거가 있었는데요. 그때는 바른미래당 후보로 출마해서 김성환 민주당 의원한테 졌고요. 또 2020년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의원, 그 당시에 황교안 대표 체제, 지금 국민의힘 전신이죠. 그 후보로 출마했는데 역시 민주당의 김성환 후보에게 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3번 졌다. 그런 건데 이게 마삼중이 무슨 뜻이냐면요. 마이너스 3선 중진. 이런 말인데 이건 이제 본인이 만든 별명은 아니고요. 민주당이 공천관리위원을 했던 황희두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젊은 분이죠. 게이머죠. 이게 이준석 대표가 85년생이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 참신함으로 좀 나이 든 정치인들을 좀 치받으면서 성장한 정치인인데 이 황희두 씨는 92년생이에요.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보다 무려 7살이 더 젊으네요. 역시 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치받는 게 아마 세상에 이친 것 같고요. 이 황희두 씨가 이준석 전 대표는 굉장히 정치를 잘 아는 것처럼 행세하지만
마이너스 삼선 중진이다. 그래서 마삼중이다. 그때 이제 별명을 붙여줬죠. 그래서 별로 썩 좋은 별명은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마삼중으로 돼 있어요. 아니 근데 떨어졌지만 세 번이나 출마했어요. 정치가 10년이 넘었는데 아까 2027년에는 대통령 출마 자격까지 얻게 되는 나름 중참 맞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중진. 지금 매우 중요한 정치인이죠. 이게 예. 처음부터 그렇게 거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는 좀 이렇게 약간 신기한 젊은 정치인 뭐 이런 정도였는데요. 아무튼 그 이후에 본인이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젊은 보수, 새로운 보수, 또 뭐 혁신 보수, 개혁적 보수 뭐 이런 이미지들을 계속 쌓은 겁니다. 네, 그래서 네. 특히 2021년 4월 달에 있었던 서울시장 예. 이 보궐선거에서 아주 맹활약을 해서 오세훈 후보를 당선시키는데 결정적으로 기여를 했고요. 또 202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2021년 6월 달에 전당대회에서 일단 대표가 됐죠. 네. 그때 굉장히 깜짝 놀라는 사건이 벌어졌고요. 네. 2022년 대통령 선거 때는 이제 국민의힘 대표로서 이른바 그 세대 포위 전략, 그러니까 2030 젊은 세대하고 6070 나이든 세대들이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한 40대, 50대를 포위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 전략에 20대, 30대를 동원할 수 있는 어떤 정치인으로서 이제 부각이 됐던 거고, 실제로 제가 볼 때는 이준석 전 대표가 아니었으면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 안 됐을 겁니다. 20, 30대에서 굉장히 윤석열 후보 지지표가 많이 나왔는데 그중에 상당 부분은 이준석 대표의 공이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당시 경선대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도 사실은 이준석 대표가 만들어서 그야말로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내부의 선거로부터 시작됐다는 그런 기사를 제가 또 본 것 같아요. 근데 지금만 들어보면 젊은 감각으로 아이디어도 내고 뭔가 새로운 관점으로 뭔가를 제시해서 여러 참모 역할을 하는데 본인 선거는 왜 그렇다 졌을까요? 그게 원래 어려운 데입니다. 그 지역이. 네. 노원병에서 국민의힘 계열 후보가 당선된 적이 별로 없고요. 또 이분이 이제 이런 걸 보셔야 돼요. 부모님 고향이 대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구에 출마하면 어떠냐. 또 2012년 총선 때는 젊은이 몫으로 비례대표를 하면 어떠냐. 근데 이제 자존심이 있어서 나 그런 거 하지 않겠다. 예, 당당하게 내가 어릴 때 자랐던 노원병에서 출마해서 한번 진검승부를 보겠다 이렇게 했는데 아직은 네. 성공하지를 못하고 있는데요. 네. 이게 이분이 단순히 젊어서 아이디어가 많은 게 아니고요. 네. 굉장히 뛰어난 정치인입니다. 이준석 대표하고 비슷한 시기에 정치를 시작한 사람이 안철수 의원이에요. 두 사람이 정치 입문한 시기가 비슷한데 네. 참 기묘하게도요. 이준석 전 대표는 지금 정치적으로 굉장히 성장을 한 편입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안철수 의원은 그때 모습이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상당히 좀 노력하는 정치인이다. 그래서 그냥 젊음만으로 이준석을 설명하기는 어렵고요. 꽤 노력하는 벌써 10년 이상 정치를 하고 있는 상당히 중요한 정치인이다. 지금 성장이라는 표현 쓰시면 사실 굉장히 좋은 단어를 써주신 것 같아요. 성장하는 분 옆에는 스승이 있게 마련인데 누가 멘토 역할을 하고 있나요?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다만 이제 친한 의원들은 많이 있어요. 네. 좀 젊고 약간 되바라지긴 했지만 나이 든 사람들을 뭐 무시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예의 바른 사람이고요. 김종인 전 위원장하고 아주 친밀한 걸로 알려져 있고요. 2022년 대선 때 국민의힘 대선 전략을 같이 밀어붙이다가 윤석열 후보한테 쫓겨났죠. 둘 다 같이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이가 좋은 걸로 알고 있고요. 예. 또 아버지하고 동창인 친구인 유승민 의원하고 아까 인턴까지 했다고. 그렇습니다. 또 사실 거기가 첫 정치 분위기를 맛을 본 데네요. 예, 뭐 의원실에서 인턴한 것 같고 정치했다고 할 수는 없고요. 그냥 알바 비슷하게 한 거겠죠. 또 하태경 의원, 또 오신환 전 의원 이런 식으로 그때 보수정당에서 탈당했다가 이제 바른정당을 만들었고 바른미래당을 했다가 다시 돌아갔는데 그때 정치적 행보를 같이 했던 의원들하고 이준석 전 대표가 대체로 좀 친한 편이죠.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위 국금의 전신이라고 하는 저 꼭대기부터 내려오는 옛 보수와는 조금 성향이 다른? 예, 많이 다른 사람입니다. 이분은 박근혜 대표가 새누리당을 창당할 때
새로운 어떤 유전자 주입 차원에서 끌어들인 인물이고요. 네. 그 네. 전에 좀 오래된 뭐 신한국당, 뭐 한나라당 이 정당하고는 뭐 아무 관련이 없는 이런 새로운 정치인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네, 네. 그럼 이분은 어떤 컨텐츠가 있습니까? 어떤 게 주력으로 좀 평가를 받아요? 예, 굉장히 이제 아이디어가 많고요. 예. 20대, 30대 유권자들, 특히 남성들한테 아주 굉장히 어필을 많이 하죠. 물론 이제 부정적인 측면도 있어요. 일종의 그 반페미니즘. 을 가지고 이제 그 남성들을 끌어들이는. 그래서 여성부 페이지라든가 이제 이런 공약들을 내고 있고요. 네, 네. 또 우리 이제 한 20대 유권자들의 어떤 공정이라는 가치에 목마름이 있습니다. 뭐 평등도 다 좋지만 네, 네. 세상이 좀 공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불만들이 있는데 능력주의 어떠냐? 나 이준석은 능력주의의 신봉자다. 기회는 똑같이 줄 수 있지만 능력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은 받아들여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꽤 일리가 있죠. 그런데 이것도 이제 양면이 있어요. 이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능력주의가 아니고 서열주의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보수, 혁신 보수로서 어떤 긍정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인데 네. 그 그림자도 이제 동시에 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좀 그 진화를 조금 더 해야 되는 과제가 있는 것도 네, 네. 사실입니다.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내놓고 있는 그런 정도 가치만에 머물러서는 역시 성공하기 좀 쉽지 않다고 봅니다. 네, 네. 사람이 장점과 단점이 다 있다고 하는데 아직 우리가 좀 이분 젊어서 그런가 그게 다 보여요. 눈에 띄게 보이는데 사건 사고도 좀 있잖아요. 설화의 말길 말고 뭐 룸사롱 접대 의혹이라든가 사실 당대표에서 쫓겨나게 된 결정적인 어떤 명분을 준 것도 이 사건 아닌가요? 실체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당에서 징계할 때 무슨 성접대를 받았다는 것 때문에 징계한 건 아닙니다. 그 사건은 이제 무마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 해서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했고요. 그래서 이른바 성접대 의혹의 진실을 알 수 없습니다. 그걸 기정사실화해서 얘기하는 건 좀 곤란하고요. 예. 그 사건 이후에 또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무슨 양두구육, 신군부 이런 표현을 쓰고 당의 전국위원회 개최 관련해서 가처분 신청을 또 내고 했다가 추가로 당원권 정지 1년을 더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작년 사건인 거죠? 그렇습니다. 작년 10월에 추가로 1년을 더 받아서 지금 무려 1년 6개월, 그러니까 내년 총선 직전까지 당원권이 정지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또 여러 가지 설화 관련해서 추가로 지금 징계가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그런데 이게 국민의힘에는 당협위원장 이상만 일단 중앙당에서 윤리심판원에서 이 징계 사안을 다루고요. 이분은 현재 평당원이기 때문에 네. 서울시당 윤리심판원에서 이게 징계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 이제 당장 뭐 다음 주 정도면 뉴스가 나올 것 같은데. 네, 네. 이준석 대표 이제 또 다른 어떤 그 시련의 시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서울시장 선거, 그다음에 대통령 선거까지 굉장히 역할을 했는데 어찌 보면은 토사구팽 명분이 뭐 무엇이 됐든 간에 그래서 이분은 굉장히 마음이 상해서 막 그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이렇게 막 응당 폭격을 지금 하고 있는 느낌인 거예요. 대통령은 가만히 있지만 그 주변 측근들을 대신 나와서 쏴주는 것 같다. 근데 제가 그때 보도를 찾아보니까 그 이준석 전 대표의 징계에 윤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다가 아니다보다 훨씬 압도적으로 높은 그런 나왔더라고요. 예, 그럼 반영이 됐다고 봐야죠. 우리가 뭐 나뭇가지가 흔들리는데 바람이 불어서 흔들리죠.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분다는 건 알 수 있는 거죠. 네, 네.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이 토사구팽한 건 맞습니다. 그거 부정하기 어렵고요. 근데 사이가 틀어지게 된 계기 같은 게 혹시 있었나요? 예,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인간적으로 좀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예, 사석에서 이렇게 욕설 비슷하게 많이 불렀다고 하고요. 그 얘기를 전해들은 또 이준석 전 대표도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죠. 근데 이건 문화 충돌 아닌가 싶어요. 어떤 새로운 정치인, 젊은 정치인, 혁신을 좋아하는 참신한 새로운 정치인하고 평생 검찰 조직에 몸담고 있어서 상봉 합의가 이 들이받는 걸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대선 후보 윤석열하고의 이제 충돌이 벌어진 것도 아닌가 싶고요. 그걸 아무도 이제 중재해내지 못했고요. 지금까지도 그 충돌은 계속되고 있는 거고요. 오늘 방송 시작할 때 본부장님이 뭐 눈물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이걸 갖고 이제 이준석 전 대표를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럴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마 이준석 전 대표로서는 굉장히 억울할 겁니다. 윤석열 정권 만드는데 자기가 누구보다 기여를 했는데 지금 이 당 모양을 보니까 자기가 그동안 기여했던 거는 다 어디론가 사라지고 본인은 지금 당원권 징계를 받고 또 추가 징계까지 받게 생겼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서러웠을 것 같습니다. 이건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생각을 다시 해야 돼요.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 총선에서 이기려면 사실은 이준석 전 대표를 포용해서 공천을 주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지 그건 그 얘기도 이제 솔솔만 이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전 대표도 뭔가 조금 그분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처신이나 행동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은 자기를 낮추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전혀 그럴 기색은 안 보여요. 예, 억울한 건 이해가 가지만. 글쎄요, 사람이 모든 걸 다 갖출 수 있을까요? 이준석 전 대표의 장점은 어떤 그 발랄함과 혁신 이건데. 그 사람한테 인품까지 요구하는 게 과연 정당한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그 이준석 대표의 단점은 좀 덮어주고 이렇게 해서라도 포용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싶은데 그 정도 아량이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성 기자님이 너무 어른으로 어떻습니까? 여의도 안팎의 평가는 기자들과 더 잘 지내나요? 기자들하고 굉장히 친한 편입니다. 이 오프 더 레코드, 그러니까 비보도를 전제로 이런저런 배경 설명을 많이 해주고요. 또 일단 기자들하고 연배가 비슷해요. 그래서 아주 잘 통합니다. 저는 그렇지 않지만 이 젊은 기자들하고는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연관 얘기를 다 하고요. 그래서 기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취재원입니다. 기사로 쓰지 않더라도 배경을 이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중요한 사실들을 많이 설명을 해주는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이준석 전 대표의 정치적 장래는 괜찮은 편이다. 저는 장기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분에 대한 평가가 극단으로 왔다 갔다 하나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성장을 해왔는데 약간 이미지는 약간 우리 표현의 구악이요. 늙은 정치들도 어디서 잘못 배웠나 싶은 언행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스승도 별로 없다고 하고 그러면 이분이 혼자서 저렇게 성장해서 쭉 자기 길을 곧바로 갈 수 있을까? 약간 저는 이런 의심이 들기도 한데. 예,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는 본인한테 달린 문제죠. 그런 시련의 시기를 거쳐야 큰 정치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에 김영삼, 김대중, 또 그 전에 40대 기술원 할 때 이철승 이런 분들이 40대 기술원이라고 해서 이제 새로운 정치를 새로운 세대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분들 사실 20대부터 정치하셨어요. 해방 직후 공간에서 그때 40대 기수들이 다 정치 경력 20년 된 사람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 지금 10년도 안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자꾸 3선 이상 의원들은 공천을 안 줘야 된다는 등 나이 많은 무조건 의원들 더 이상 못하게 해야 된다는 등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사실은 잘못된 가치관이에요. 정치도 꽤 오래 한 사람이 더 잘 하는 거고요. 이준석 대표도 아직 10년 남짓밖에 안 된 겁니다. 성장할 여지가 훨씬 많은 거기 때문에 그렇게 야박하게 평가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입니다. 저희가 젊다는 거에 대한 기대가 커서 그런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지금 어쨌든 이분은 최고위원회 당대표까지 했던 분이에요. 근데 지금은 당원 자격도 없을 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또 지금 조치를 당할 위기인데 어쨌든 차기의 공천이 이분에게는 가장 중요한 나름대로의 목표 아니겠어요? 예, 지금 방법은 국민의힘 안에 양론이 있습니다. 그건 이준석 전 대표가 공천을 받고 못 받고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당에서 공천을 주느냐 안 주느냐의 문제인데요. 이 공천을 줘야 해야 한다. 공천을 주어야 한다. 이런 의견이 있고요. 또 공천을 주면 안 된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지금 팽팽하게 반반쯤 되는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을 제대로 치르려면 공천을 주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은 아까 자존심 얘기했는데 또 그 지역을 또 원하시려나요?
최근에는 대구 쪽 얘기도 조금씩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가능성을 열어놓는 것 같습니다. 또 만에 하나 공천을 못 받을 경우에는 네. 유승민 전 의원하고 같이 혹시 다른 정당을 만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정당, 열어놓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정당 만들 가능성은 유승민 전 의원이 먼저 말을 했어요. 며칠 전에. 이제 그 얘기는 12월까지는 일단 뭐 여러 가지 고민을 해보겠다 그런 얘기지요. 그래서 신당 창당 선언은 아닙니다. 네. 또 당을 새로 만든다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누가 따라 나가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유승민 전 의원도 국민의힘에서 공천을 못 받는 것이 확실하다 하면 자기 존재를 입증하기 위해서도 당을 만들어서 뭐 심판을 받아볼 생각이 있겠죠. 네.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가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쫓겨난다면 뭐 이준석 전 대표도 정치인인데 그냥 있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런 제3의 선택도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우리 성 기자님은 더 성장 가능성이 있는 쪽으로 더 보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러기 위해서 이 대표는 좀 극복해야 한다 이런 것, 이거를 조금 한번 조언해 주시는 걸로.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이 가진 장점은 역시 처음에 내세웠던 새로운 보수, 젊은 보수, 공정함, 혁신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 가치를 잃으면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의 가치도 같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처음에 시작했을 때 모습을 잃지 않고 계속 좀 시련에 좀 무릎을 꿇지 않고 좀 열심히 해 나갔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입니다. 그분의 그 능력주의요. 우리 성 기자님 서열주의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능력주의에 대한 가치도 조금 더 생각이 성장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포용의 정신이 일도 안 보여요. 그 능력주의 그분이 정의한 것만 들어보면 세상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이슈가 한동안 민주당을 공략하고 이재명 대표를 좀 못 살게 구는 형국이었는데 한 선거 이후로는 자기네끼리 지금 무언가 변하고 자기네끼리 싸우는 이제 이런 모양이 더 강합니다. 예. 또 내주에는 어떤 이슈로 국민들의 시선을 모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자, 오늘 후아유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